안녕하세요. 이슈체크의 이로 기자입니다. 특정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 거 경영진들은 반기기 마련인데요. 근데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거를 그 모 회사가 반기지 않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25주년 학술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제도 도입 이후에 어떤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행사였는데요. 이 지주회사 제도는 1998년 IMF 금융위기 당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도입이 됩니다. 특정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를 두는 게 이 지주회사 제도의 고지인데요. 당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도입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제도 도입 후 2001년 LG그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 총 173곳이라고 하고요. 10대 그룹 가운데서도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신세계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7곳은 지주회사 체제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제기자로서 좀 취재를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이 지주회사 이슈로 좀 트러블이 생기는 곳들이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다가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받으면서 무산이 됐고요. 또 지난해 현대백화점 그룹도 계열회사 2곳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다가 현대백화점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차질을 겪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곳들도 생기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하려는 곳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DB그룹이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 있어서 이번에 이 이야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지난 10월 20일 DB그룹 계열 회사인 DBINC에서 공시를 하나 냅니다. 당초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DB메탈과의 합병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DBINC는 합병 철회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두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병 목적에 대한 시장의 오해와 일부 주주들의 우려 등을 감안했다. 다시 말해서 합병 과정에서 시장에 오해가 생겼고 또 주주들의 우려가 생겼다라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맞다라고 보고 있죠. 관련해 지난 10월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인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당시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DBINC 문덕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어요. 이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문 대표한테 DBINC하고 DB메탈의 합병이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금융당국에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DB 측은 부인을 했지만, 만약 이용우 의원의 말이 맞다면 그 많은 기업들이 하는 지주회사 전환을 왜 DB그룹을 회피하려고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DB의 지주회사격 회사인 DBINC 그리고 그 계열회사 DB하이텍이 뭐 하는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DBINC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이곳은 IT 사업하고 무역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인데 매출 4천억 원 가운데 약 3,500억 원이 이 두 사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목할 거는 이 두 사업이 아니라 이 회사의 계열회사인 DB하이텍입니다. DBINC가 DB하이텍 지분을 12.42%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DBINC가 3,500억 원, 그리고 DB하이텍이 2조 4천억 원이나 되죠. 아까 DBINC가 DB하이텍 지분 12.42%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분 가치를 시가로 따지면 약 3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DBINC의 시가총액 3,500억 원은 자회사 지분 가치 3천억 원만큼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DB하이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DB하이텍은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걸 하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를 분류를 보면은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뉩니다. 메모리는 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거를 뜻하고요. 이 비메모리는 CPU나 GPU, LPDDR 같은 연산 장치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사실 연산 장치 쪽은 아닌데 비메모리로 취급이 되고 있죠. 이 파운드리는 남의 반도체 설계를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는 곳을 뜻하고요. 이거를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도 말합니다. 1990년대 전까지는 반도체 파운드리란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제조도 같이 하는 개념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설계와 제조를 함께 했었죠. 그런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데는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설계 전문 회사, 일명 팹리스가 198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하고요. 설계 전문 회사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들의 제조를 대신 맡아서 해줄 파운드리란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파운드리의 시작이 그 유명한 대만의 TSMC이죠.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파운드리란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파운드리가 굉장히 유망 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구글 트렌드를 보면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도가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IT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또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갔는데 사실 이 전기차라는 게 IT 기기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IT 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줄 반도체 공장은 부족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놀던 파운드리 회사에 노크하는 설계 회사들도 많아졌고 그 수혜를 DB 하이텍도 보게 됐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2023년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인데 1위가 TSMC 점유율이 60%에 달하고요.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10위에 이 DB 하이텍이 있죠. 그래서 이 DB 하이텍 실적을 보면 2020년 매출이 9,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조 6,700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00억 원에서 7,600억 원으로 무려 3배나 늘어납니다. 이 기간 영업이익률이 25.6%에서 무려 45.9%로 증가하죠. 경제 용어 가운데 꿈의 영업이익률 40%라는 말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해서 매출 1만 원을 거뒀을 때 거기서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6천 원 이상 남으면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그리고 반도체 호황과 함께 DB 하이텍도 이 꿈의 영업이익률 40%를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런 호황에 힘입어서 DB 하이텍의 주가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14,500원에서 2022년쯤 되니까 85,400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 주주들로서는 굉장히 좋을 법한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모회사인 DBINC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앞서 말한 지주회사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파보도록 하죠. 자, 공정거래법입니다. 지주회사 제도를 보면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 가격이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DBINC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해서 전환됐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통보를 받게 되면은 그 회사는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유예기간 2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안에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DBINC는 DB하이텍 지분율이 12.42%밖에 안 되니까 향후 2년 안에 지분 17.58%를 더 채워야 되는 숙제가 생긴 거죠. 현재 DB하이텍의 시가총액이 약 2조 4천억 원 수준인데요. 거기에 17.58%를 곱하면은 약 4조 2천억 원의 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DBINC가 DB하이텍 지분을 더 추가로 매입하는데 약 4천억 원 정도의 돈이 더 들 수가 있다. 근데 DBINC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은 약 480억 원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계정들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요. 다시 말해서 DBINC가 가진 돈만으로는 DB하이텍의 지분 18% 정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DB그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했을까?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만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2022년에 반도체 업종 주가가 내리면서 DB하이텍 주가도 급격하게 내려갔고요. 이를 통해서 지주회사 요건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DB하이텍 주가가 4만 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DBINC가 가지고 있는 DB하이텍 지분 가치가 급격하게 내려갔고요.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이 되는 자산총계 5천억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에 DBINC가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됐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DB로서는 이 문제를 한숨 돌리게 되는데 근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DB하이텍 주가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내관이 바로 DB하이텍의 주가가 돼버린 거죠. 이런 가운데 DB그룹이 한 가지 묘수를 쓰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DBINC와 DB메탈의 합병이 바로 그거예요. DB메탈은 비상장 회사고요. 자산 규모가 약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6천억 원 규모의 DBINC 그리고 자산 규모 4천억 원 규모의 DB메탈이 합병을 하게 되면 자산 규모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가 나오고요. 근데 DB메탈의 자회사 지분 가치가 약 27조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지주사 전환 요건 중 첫 번째인 자산 5천억 원은 충족하게 되지만 두 번째인 자회사 지분 가치 50% 이상은 미충족하게 돼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DB하이텍 주가가 약 10만 원을 넘어야 겨우 DBINC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 기준으로는 약 2배 수준이 되는 거죠. DB그룹은 두 회사 간 합병을 사업 시너지 쪽으로 강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주회사 회피를 합병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맨 처음 말씀드렸듯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합병이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당시 국회의원이 눈에 불을 켜고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배임하고 뭐 자본시장법이 위반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운운을 하니까 DB그룹으로선 이 상황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DBINC가 투자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 한다면서 백기투항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럼 DB그룹은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수를 쓸까? DB하이텍 현재 주가를 보면요, 최근 한 보름 사이에 약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합병하지 못한 DBINC의 경우 DB하이텍 주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통보받을 걸로 보여요. 다시 말해 2022년 요건을 충족해서 지주회사로 들어갔다가 올해 다시 나왔고 내년에는 다시 들어가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DB로서는 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지주회사 전환을 한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예기간 2년이 주어지거든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또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좀 묻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DBINC하고 DB메탈을 다시 합병하는 걸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걸 좀 의심할 법한 게 DB가 한번 말을 바꾼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DB하이텍이 2022년 9월 설계사업부를 분할을 안 한다고 했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한다고 한 게 바로 그 이벤트예요. 2022년 9월 DB하이텍이 이 반도체 설계사업 분사 보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었어요. 근데 불과 6개월 뒤에 회사 분할을 다시 통보하면서 DB 팹립스라는 걸 만들겠다고 한 거죠. 이 기업 분할이라는 건 기업이 자기 회사 안에 있는 사업부를 분리시켜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 걸 뜻해요. 당시 DB하이텍은 이 설계사업부를 분할해가지고 DB 글로벌칩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뭐 설계를 독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다만 시장은 분할을 통해서 DB하이텍의 주식 가치를 낮추려고 한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모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DB메탈의 합병을 철회한 것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주주들이 재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B그룹의 이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이벤트들을 봤을 때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로 인식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번에 DB그룹이 합병을 철회한 것 또한 지주회사 제도가 좀 불편한 기업이 꼼수를 썼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DB메탈의 재합병뿐만 아니라 DBINC가 차입금을 확대해가지고 뭐 자산을 늘려가지고 지주회사를 회피할 수 있다. 또는 분할 합병을 해가지고 자사주를 활용해가지고 지주회사를 뭐 회피할 수 있다 등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만 들어도 복잡한 내용인데 실제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냥 지배구조 변화 같은 거 없이 그냥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투자하고 싶은데 역시 K주식은 난이도가 상당하다. 이처럼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는 비단 DB하이텍이나 DB그룹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혹은 지주회사 회피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다루는 금융당국이 이 제도의 맹점이나 허점 같은 것들을 좀 들여보고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슈체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